5월 1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야당이 임명을 반대해온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김부겸 총리를 중심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자, 신반장, 여야의 대치가 앞으로도 이제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여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첫 번째군요. 네, 송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려면 당의 의견이 정책에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도 동의했는데요.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당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박 반장,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초선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이어졌죠. 네, 어제 김용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초선 김내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완전한 세판짜기로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국회를 수시로 연결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죠. 그만큼 이제 국회 상황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치부회가 끝난 다음에 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또 민주당은 곧바로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바로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 수여식까지 마쳤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직무유기와 목리 부리기를 멈추고 즉각 협조해 주시. 오늘의 일방적인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은 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폭거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총 176표 중에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만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제 표결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지 7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에 상임위까지 열었는데요. 과기부 임혜숙, 국토부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마지막까지 낙마를 주장했던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조선의 간사님 의사진행. 우리는 채택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 네, 청와대와 여당 인사 문제는 속전속결을 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47대 총리로서 오른 첫 출근길, 김부겸 총리는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일하는 자세나 또 앞으로 바라보는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해내겠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이른바 비문재인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민주당에선 드문 TK 경북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국정 경험도 풍부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듯한데요. 전 정권 말 청와대에서 일종의 쓴소리를 담당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의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극복인데요. 총리의 첫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1,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 그리고 임혜숙, 노형욱 장관 임명안을 오늘 오전에 모두 재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임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산자부의 문승욱, 고용노동부의 안경덕 장관을 포함해서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까지 오늘 모두 끝냈습니다. 인사 관련 논란을 잠재우고 빨리 국정 운영에 임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죠.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에 이 환담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서 단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는 대로인데요. 국회 밖으로 이렇게 청와대 앞으로 나와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 횡포,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2명에 달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우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 방문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원래부터 준비했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지금 즉시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달라라는 요청이 담겼는데요. 청와대는 이 요청을 숙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못한 건 임혜숙 과기부 장관 임명이었습니다. 임 장관 사실 이렇게 청문회 이후에 가장 많은 항목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기류가 일부 있었죠. 국민의힘은 오늘도 반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냐라는 비판입니다. 한 여성 후보자, 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여성 몫으로 할당을 했다는데 저부터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공금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임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 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네, 임 장관의 자질 논란, 때 아닌 페미니즘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희숙 의원은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서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의 페미니즘이냐라면서 꼰대 마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여성 장관 30% 할당제 유지를 위해 임혜숙 후보자를 살리고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한 것 아니냐라면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요, 여야의 충돌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충돌한 건 국민의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의당과도 부딪혔는데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에 민주당의 문정복 그리고 홍기원 의원이 배진교 의원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네, 문 의원과 실랑이를 벌인 건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1992년생으로 국회 지금 최연소 의원이죠. 앞서 원피스를 입고 오거나 또 고 김용균 씨 복장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삼성 임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유명세를 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좀 잘 들리지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려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화제의 인물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유반장의 그나저나 가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저희 대표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자리로. 근데 저는 자리로까지 찾아가가지고 원내대표님한테 네네. 뭐 이렇게 항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느 당이든. 어떤 내용으로 좀 항의를 하던가요? 특히 밀수라는 표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았는데, 당신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이제 제가 당신? 이렇게 되물었고, 네. 그때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야! 이러시는 거예요. 또 다시 제가 야! 하고 되물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감히? 막 이러더니 뭐 어디서 목소리 높여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뭐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거 자체가 실례고 목소리 애초에 부족한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게 누군데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 당이 만만하냐 그런 말씀했죠. 그 두 분과는 원래 좀 뵈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평소에 별로 없다면서요. 그 의원님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이렇게 어리고 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혹시 어떤 좀 기분이 드셨는지. 뭐 또 시작이네 하는 거죠. 동료 의원으로서 존중하시진 않는구나. 여성 의원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이에는 남녀 없으니까요. 이제 말하자면 찬성. 그렇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 투표를 막 항의하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네.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관련 내용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와대 총리 장관 임명 속전속결, 김부겸 철저히 통합 지향. 네, 근데 그나저나 반장 한 명이 안 보이네요. 조익신 반장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어디 갔어요, 국장? 몰라요? 네. 아니, 조익신 반장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고요. 네. 신 반장이 좀 넓게 써요. 오늘 하루만. 좋은데요. 좋아요. 조 반장은 오지 개인 말라 그래요? 사정으로 알고 있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여정의 혁신 작업의 일환이 네. 아닐까. 근데 월요일 날은 돌아올 거예요. 그래요? 그만둔 건 아니죠. 또 뭐예요? 자, 그나저나 아까 이제 류호정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문정복 의원도 입장을 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 의원이 류 의원에게 이 본회의장에서 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으로 정의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이 거절 의사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사과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류 의원이 맥락 없이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말을 끊었다. 그러한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 행랑을 통한 밀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하러 갔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정복 의원이 정치부 회의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내가 정의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정복 류호정 의원의 지금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서둘러서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 오늘 첫 일정이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여정의 직후에 네.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에 임명을 제가했고 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서 취임식도 곧바로 가졌는데 국무위원들과 보시는 것처럼 주먹 인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했습니다. 네, 취임사에서는 코로나19와 민생 문제 해결, 또 경제 회복, 국민 화합 이렇게 3대 역점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책에는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기조의 컨트롤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김 총리는 직원들을 향해서 정부의 임기나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본인 입으로도 나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오늘 백신도 맞았다는 거죠,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종로 보건소에서 맞았는데요. 접종 후 30분 정도 휴식을 취했는데 독감 접종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위한 우리들의 일종의 연대의식이고 단합된 행동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네, 김 총리도 앞으로 코로나 방역에 앞장을 서면서 그 노란색 점퍼 있잖아요. 총리들이 이제 주로 입는. 맞아요. 예. 네. 그 방역복을 주로 입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 방역복을 이미 종종 입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사진이 나올 건데요. 예, 이 사진입니다. 방역복을 입고 머리를 보호하면서 이 계단을 내려오는 사진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게 뭐죠? 지진 대피 예, 사진이죠? 지진 대피할 때. 네. 네, 기억이 납니다. 저 장면도요. 지금 장관 후보자 임명 후폭풍은 오늘도 이제 계속되고 있죠.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열었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마지막까지 반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임 후보자에 대한 추가 낙마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낙마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임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상당한데도 여성 장관 후보자를 찾지 못해 임명 강행한다고 해버리면 임 후보자를 앞으로 과학기술계에서 어떻게 바라보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당의 윤희숙 의원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부는 페미니즘을 외치기만 할 뿐 믿는 바도 추구하는 바도 없는 꼰대 마초의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성 할당 30%는 오래 지속된 남성 중심 사회 구조에서 능력이 저평가된 여성을 찾는 방식으로 지켜져야 한다. 자, 그런데 찾기도 힘든데 30%를 채우려고 그냥 임명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은 오히려 양성평등을 후퇴시킨다라고 한 겁니다. 장관 임명 관련 논란이 이제 페미니즘 논란까지 지금 번진 그런 상황인데요. 약간 좀 결은 다르지만요. 심상정 의원도 임 장관을 임명 강행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인데요. 임혜숙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한 겁니다. 심 의원은 정권 말기로 가면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털고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는 데 대한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사과 표명 이런 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매우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가서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앞으로 여야 관계가 상당히 거칠어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만과 독선의 DNA다 이렇게 의총에서 또 거센 발언을 하면서 항의 서한도 전달했고요. 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요. 김기현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당장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도 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의 씨앗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검찰총장 청문회가 아주 뜨겁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박 반장, 신 반장이 잠깐 유영민 비서실장 얘기도 했지만요.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제1야당과 당장 만나자 이런 주장을 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에는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김재남 시민사회수석이 방문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 여기엔 지금 즉시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달라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젯밤 장관 임명 전에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청와대가 오늘 아침 일방적으로 장관 임명을 재가해버렸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총리 장관 임명을 주도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여야 관계가 상당히 좀 냉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정치부 회의를 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국장 마음을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총리 장관 임명 속전속결, 김부겸 철저히 통합 지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속보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오늘 첫 공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합된 원팀을 주문했는데요.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에게 단합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송영길 대표는 이에 화답하면서도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서는 당이 키를 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상대와의 케미와 또 호흡을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이심, 전심. 이 두 개의 제시어 중에 조금 더 선호하는 걸 동시에 대답하는 게임이죠. 자,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솔직한 대답을 위해서 일부러 미리 말 안 해줬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자, 제가 얘기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혜원, 조익신. 하나, 둘, 셋. 신혜원.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조익신, 이상복. 하나, 둘, 셋. 조익신.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치부 회의 뉴스룸. 하나, 둘, 셋. 정치부 회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류 반장에게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동기죠. 최종혁, 고석승. 하나, 둘, 셋. 최종혁. 망설이는 듯 보이지만 답변은 하네요. 자, 류 반장이 뒷수습은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공통 질문 3개를 했는데 3개가 다 일치했었죠. 자, 류박 콤비 꽤나 케미가 좋아 보입니다. 자, 만약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심전심 게임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7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100이면 100 같은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 원팀 정신 아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당정청이 원팀으로 단일 대우를 더 굳건히 함으로써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우리는 다시 원팀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송영길 대표께서 통화하셨습니다.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조금 바뀐 듯 보입니다. 오늘부로 마무리된 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전국에서 특히 두드러졌죠. 이 새 후보자 임명 어떻게? 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셋다, 민주당은 셋은 무리로 답이 갈렸습니다. 결국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임혜숙, 노영욱 두 장관은 임명하는 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국회의장님도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민심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정 간의 분열을 경계하고 단합해야 한다면서 이 원팀 정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도 화답을 했죠.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단합시켜 주시고 또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도부가 함께 대통령님과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남은 1년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기 말에 당정 간 분열은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참여정부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죠.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라면서 각을 세우더니 끝내 열린우리당은 쪼개지고 대통령은 떠밀려서 탈당까지 했던 상황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친정인 정부를 비판하는 차가운 권력의 속성도 맛봤고요. 더 뼈아픈 건 그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마저 실패했었다는 겁니다. 자,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죠. 지금 당정의 이심전심 남은 1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라고 묻는다면 역시나 대답은 엇갈릴 겁니다.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도차가 조금 있죠. 이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정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서입니다.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 과제가 많고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기로 출범 후에 새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진표 의원,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왔던 이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거죠. 여전히 청와대와 당 일각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당장 급한 건 6월 1일부터 바뀌는 재산세입니다. 이건 거의 완화가 확정적입니다. 세금 감면의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게 유력하고요. 기재부와의 조율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확대하는 방안 논의 중입니다. 뭐 옥탑방, 뭐 반지하 이런 데 소위 지옥고라고 하는 데 살고 있는 열악한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그런 자금이 없는 열악한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인 것이죠.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D-7일 미국의 CIA와 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이끄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매일 만나는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다 라면서 덕담을 건넸습니다. 헤인스 국장도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면서 화답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 현안과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 방한 이틀째인 어제는 비무장지대 DMZ로 이동해 판문점을 찾았었죠. 북미 정상이 대좌했었던 자유의 집은 물론이고 6.25 당시 포로 송환길이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리고 남북 정상이 걸었던 도보다리까지 직접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의 접촉을 제안한 시점에 이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헤인즈 국장,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박지원 국정원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당 지도부 첫 간담회, 단합된 유능함, 당 의견 많이, 온도차. 네,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이심전심 게임을 했잖아요. 그 둘이 하도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잘 못 들었는데 조익신, 이상복 중에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아까 이상복 국장이라고 말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전 아까 조익신으로 들은 줄 알고. 조익신이 맞습니다. 네. 뭐요? 조익신이라고 말한 게 맞는데 지금 맞아요? 이렇게 그래요? 공개적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고르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 고르는 거고 저는 당연히 이제 조익신, 이상복 하면 이제 내일 글쎄 말이에요. 조반장을 놀리려고 했던 건데 게다가 지금 인사철인데.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제가 발제해서 오늘 많이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참고할게요. 좋습니다. 다시 보기에서 일단 확인해 볼게요. 또 여기 이상복 얘기하고 조익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복. 이상한데. 자, 좋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오늘 첫 공식 회동을 가졌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당청 모두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원팀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정책 주도권을 놓고서는 약간의 또 시각차, 온도차도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임혜숙, 노형욱 두 장관의 임명 절차를 매듭 지은 만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청 간의 단합의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 여당이 단합된 유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남은 임기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인상 깊은 대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정권 말이 되면 정부 여당 간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게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죠.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에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문 대통령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권 말이 되면 정부 여당 간의 틈이 벌어지는 게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러니까 레임덕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송 대표가 단합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대화를 보면은 또 방점은 다른 데 찍혀 있었죠. 네, 단합을 하기는 하되 네. 주도권은 당이 쥐고 있어야 한다. 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재보선 참패로 좀 뒤숭숭한 당 분위기 수습하고 또 차기 대선까지 이제 지휘를 해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요. 당 대표실에 대선 D-299일이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당의 모든 움직임과 방향이 대선을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 쪽에 정책 운영에 키를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 D 노선이 지금 김부선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이 서부 지역에 상당한 지금 민심의 이반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던 다필초도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다음 대선을 치르려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항이 뭔가 조금이라도 진전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 송영길 대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꺼내면서 당이 주도권을 쥐었으면 하는 그런 심경을 밝혔고요. 류 반장, 오늘 간담회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 부동산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죠. 네, 송영길 대표는 당장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삼는 이제 1일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가는데요. 이 재산세부터 우선 손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무주택자에 국한해서 대출 규제도 풀어줄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당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 아까 이제 주요 발언을 신반장이 소개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12일이죠. 그제 열린 첫 특위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재산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그 세율을 정하려면 결국 종부세도 손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서울의 경우 집값 급등으로 그 종부세 대상자가 16%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1주택자 부담 완화라는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성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예민한 이슈잖아요.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 좀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강화 그 조치가 시행도 되기 전에 완화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며칠 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1주택자이면서 또 장기간 그 자가주택에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이제 새로 마련하거나 이제 또 보유하는 데 따라서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줘야 한다는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종부세 같은 경우도 한 12억으로 그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떤 그
또 수요나 어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같이 또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반장,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죠.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 완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반대다, 아니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엊그제 있었던 송영길 대표와 재선의원 간의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당에 지침을 내리듯이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법을 만드는 거냐, 청와대가 찍어 눌러서 재보선에서 참패했는데 당의 부동산 투기 첫 회의도 하기 전에 정책실장이 저렇게 언론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청와대 소식 관련해서는 이제 신반장이 뒤에 소개했지만 어제 DMZ를 찾았던 미국의 정보국 수장, 그러니까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이 오늘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국 수장은 보통 이렇게 비공개 일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례적으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도 직접 남겼고요.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에게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이 된 분이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헤인스 국장도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헤인스 국장이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을 하자 문 대통령은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이런 보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가치까지 공유하는 사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헤인스 국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신반장이 소개했지만 편하게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그런 자리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난달 말에 한 탈북자 단체가 그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같은 시기에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때 신반장이 발제에서도 한번 전했었잖아요. 근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말에 접경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북한이 고사포를 정비한 뒤에 군사 분계선에 더 가깝게 남쪽으로 재배치한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이 고사포는 비행하는 물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2021년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의 진실이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 독재 끝장내자! 전단을 보냅니다. 저요. 네, 이제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병엽 의원이 범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게 아마 그 고사포 전진 배치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이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북 군사 정보 사안이어서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현재 우리 정부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을 도발하는 이 대북 전단이 추가로 살포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자, 코로나 소식 관련해서 이틀 연속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그러니까 양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논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의제는 공개가 됐는데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한국계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인데요.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지난 11일에 해리스 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요청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은 없었지만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또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관련 소식이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당 지도부 첫 간담회, 단합 당부에 당 의견 많이 반영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김웅 의원에 이어서 초선 의원으로는 두 번째 출마자죠.
김은혜 의원도 김웅 의원과 마찬가지로 새 인물론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맞선 오선 중진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원숙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속한 영입도 약속했는데요. 박주로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여러분 앞에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리더십 교체입니다. 그냥 교체가 아니라 파격적인 교체입니다. 초선 소장파의 두 번째 출마자가 등장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초선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도 선언이지만 선언 장소에 먼저 눈길이 갔는데요.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분수대 앞이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이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늘 때마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기 때문일까요? 문득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청와대를 향한 저희 저항의 시작이 됐던 곳이었고 저희의 행동이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눈밭이었는데 지금은 꽃밭으로 변했네요. 그래서 시절의 어둠은 봄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상식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김 의원 지난해 말 청와대 앞 초선 의원 1인 시위를 주도했었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공수처법 통과 등에 항의한 건데요. 김 의원에게 청와대 앞은 대정부 투쟁의 현장이라는 의미가 큰가 봅니다. 오죽이나 저희와의 만남을 회피하고 싶으면 모든 국민들이 손바닥에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러한 궤변으로 저희의 질의서를 왜 수령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이제 출마 선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김웅 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발언의 결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김은혜 의원도 새 인물론을 꺼내든 건데요. 제가 직접 김은혜 의원 출마 선언문에 등장한 단어별 사용 빈도를 분석해봤습니다. 새로운 또는 새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왔고 교체가 9번 그리고 변화가 7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운 인물이 당의 변화를 이끌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 정작 지도부에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국민의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새 판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연달아 전당대회에 뛰어들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신구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참신함을 내건 초선이냐 경륜을 중심으로 한 중진이냐의 싸움이 펼쳐지게 된 건데요.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 편의상 양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양김은 모두 출발부터 중진들과 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혁명적인 변화는 오직 혁신적인 사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초선에 불과한 제가 감히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은 기존의 여의도 정치 공식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지원군이 있죠. 의원에 당선된 경력은 한 번도 없지만 영선 중진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요. 원외 인사에다 30대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도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죠. 이 전 최고도 연일 중진들에게 십자포화를 쏟고 있습니다.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냐, 비전은 없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는 이쯤 되면은 경험이나 이런 걸 언급하기보다는 비전을 갖고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영 대표도 그렇고 사실 세대 교체론 앞에서는 다소 좀 밀리는 후보들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론이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는 중진 당대표 후보군들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텐데요. 일단 초선들의 도전 자체는 높이 평가했지만요. 경험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갑자기 오스카 수상자를 소환했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무조건 물러나라.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윤여정 선생 같은 경우도 연세가 70이 넘어서도 저렇게 상을 받으시고 숲은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목, 노목, 고사목이 다 있어야 숲이 되지 않습니까? 주 전 원내대표도 요새 윤며든 걸까요? 1960년생으로 올해 61살이죠.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모로 서운했나 봅니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18년 빠른생.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주 전 원내대표 통합과 조정의 적임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는 야권 통합을 이룰 사람은 자신뿐이란 말인데요. 통합, 조정, 하에 이런 데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자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1대 초에 미래한국당의 통합도 잘 이루어냈고 스스로의 정치를 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라고 좀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범야권 대선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반대로 초선 소장파는 경륜이 없어서 어려울 것이란 견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전 원내대표, 여기에 자신이 헤드헌터로서 능력이 출중하다는 점도 내세웠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 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 저는 빨리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제 당대표 되면 바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데드라인 물을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퀵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으로 퀵 배송하겠다라고 공언한 건데요. 이 자신감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이런 인연이 있다, 저런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머쓱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대구 검찰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쭉 대구에 있었고 자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주 전 원내대표 알고 보니 윤 전 총장과 상당한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을 대선 주자로 영입하려면 이제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제 나온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2개를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자, 윤 전 총장이 45.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5.5%를 보였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선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사의 선호도가 42%,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의 선호도가 35.1%로 나타난 건데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게 역전을 허용한 건 처음입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공개 행보 없이 잠행이 길어지는 상황이죠. 장시간 침묵이 피로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야권에서도 윤 전 총장의 등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대선 주자 관련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초선 당대표 출마 러시, 김은혜 완전한 세판짜기로 정권 교체. 네, 마지막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자맹이 이제 길어지면서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윤 전 총장 측의 마음도 좀 급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야 대권 후보들 동향을 한번 또 추가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복당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또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게 홍 의원의 기대만큼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 반장, 오늘 홍준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복당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극히 일부 계파의 흠집내기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대부분은 복당에 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 목소리 중에 하나가
막말 논란이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대표 출마한 김웅 의원이 막말 더 이상 안 한다고 약속하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조건을 걸었잖아요. 했었잖아요. 조건부.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내가 막말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도 예를 드는 사람이 없다.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드루킹이 덮어씌운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멸시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애걸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합당하자고 하면서 같은 식구는 받지 않는다면 이 개파 논리라는 설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얘기해요?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홍 의원이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언급을 했는데, 그래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가 제일 위험한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재명 지사가 제일 위험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문 대통령은 1년 안에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왜 자꾸 더듬어요? 아까 조익신 이상복 중에 누굴 찍었다고요? 이상복으로 미안해요. 바뀌었습니다. 잠깐 네. 너무 이게 뒤끝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류 반장이 할 말 있다고 하는데 왜, 뭔데요? 들어주시죠. 뭐네? 할 말이 뭔데? 네, 지금요? 할 말이 뭔데? 지금 해야 됩니까? 네. 아니 뭐 할 말이 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홍준표 의원이요, 그 하태경 의원하고 설전을 계속해서 벌였고 또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에게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또 반박을 한 거죠. 홍 의원도 기분이 좀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제 발제해서 홍그리버드를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진짜 홍그리버드처럼 완전 쏘아 붙였는데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김웅 하태경 의원을 겨냥을 해서 음모와 모략으로 하는 정치는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에 가서는 자신의 인격 파멸을 부르고 정계 퇴출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하 의원이 정계 은퇴를 언급한 점을 두고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다. 그걸 지키지 않고 막 나갈 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계 은퇴라는 표현에 정계 퇴출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또 홍 의원이 이제 맞받은 셈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홍 의원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 간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 의원이 오늘 복당 반대 의사를 또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하 의원은 왜 윤석열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고 하는지 정녕 모르시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하 의원은 우리 당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들어오면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홍 의원님이 입당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갈등만 계속되면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윤석열의 입당은 동반 상승의 길이지만 홍준표의 입당은 동방 몰살의 길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도 홍준표 의원이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상당히 좀 뜨거웠는데 특히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최근 미국행을 놓고 지금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잖아요. 특히 어떤 대목이냐면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백신 지원을 부탁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의 또 중심에 섰는데 황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글을 하나 올렸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백신까지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대권 행보가 급했다지만 미국까지 가서 국민의힘 단체장에 있는 서울, 부산, 제주라도 달라니 요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이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개탄을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견월망지요? 그러니까 네. 달을 가리키는데 손끝을 보느라고 달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반장 있었으면 조반장 좀 놀려먹었을 글쎄 텐데 말이에요. 네. 역시 국장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넓게 써요, 거기 좀. 알겠습니다. 조반장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황교안 전 대표가 미 국무부와 NSC 또 연방 의원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백신을 포함한 글로벌 보건 동맹에 이를 수 있도록 양국 간 관계와 상호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이걸 정쟁이라고 말하니까 실로 안타까운 심경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백신 우선 공급을 요청을 했고 분명한 답변을 들었다. 향후 한미 간 공식 협상을 통해 현실적 성과가 나면 정말 좋겠다라고 했는데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중 하나를 콕 집어서 마치 그 굴욕과 분열의 방미를 한 것처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자, 여권 대선 주자 이른바 빅3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호남
그 공략에 한창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이제 조익신 반장이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어요? 네, 일단 오늘이 14일이니까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네. 이낙연 전 대표 광주로 가고 정 전 총리는 전북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조선대학교를 찾아서 강연을 했습니다. 청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고요. 정 전 총리가 이때 예고에도 없던 위기 극복, 정권 재창출을 위한 광주 전남 국회의원과의 대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전남 광주 지역 의원 몇몇이 정세균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하는 뜻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광주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이 묘비를 닦은 뒤에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16일까지 매일 1시간가량 이 묘비를 닦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모레에는 광주 선언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대선 후보로서 이들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낼 예정입니다. 네, 정 전 총리도 3박 4일 일정으로 고향인 전북을 찾아서 지지 세력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군산 지역 수산인들과 만났는데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위기 극복, 정권 재창출 위한 대화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16일과 17일에는 전남 여수와 순천 지역을 방문한 뒤에 18일에는 광주로 가서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호남 쟁탈전 정말 치열하군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호남 일정이 없어요? 있습니다. 이 지사도 다음 주에 호남 방문 일정을 잇따라 잡았는데요. 일단 17일에는 전북 군산의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열리는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업무 협약식에 참석을 하고요. 18일에는 광주로 이동을 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광주 지역 군청장들과 만난 뒤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김은혜 의원, 초선 김은혜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는 이제 소식을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정리했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한 사람이 1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까지 이제 도입하겠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그만큼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그 라디오에 출연했던 조경태 의원이 자기 이름을 잘못 얘기한 라디오 진행자에게 발끈하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경태 의원이 오늘 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그 진행자가 조혜진 의원 이름을 말했다가 조경태 의원으로 급히 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경태 의원이 마음이 상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제 이름을 조경태를 조혜진이 했죠. 조혜진 의원도 당대표 보면 안 됩니다. 조혜진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이름이 두 분이 다른데, 아이고 덕분에 조경태 의원의 이름은 더 뇌리에 확실하게 우리 청취자들이 박히실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사회자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조경태가 조혜진 이름이 같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제가 의도적으로 조혜진 의원을 띄울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내 이름을 일부러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조혜진 의원을 조경태 의원 대신 띄울 이유는 없으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실수한 거 죄송합니다. 조경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의원이 둘 다 지금 당대표 후보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조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도 5선을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5선 중진이지만 1968년생인데 초선 기술론을 들고 당대표 경선에 나온 김웅 의원과는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아까 보니까 처음에 정색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당대표 후보니까 더 신경이 쓰였던 모양인데 저도 이제 가끔 이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주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원래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긴장하면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늘 하죠. 얘기하세요, 류 반장. 끝나고 얘기해요. 끝나고. 끝나고 얘기할까요? 끝나고 얘기해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초선 김은혜 당대표 출마 완전한 세판짜기로 정권 교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은 폭력을 안 썼다거나 목이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때리는 건 참았다는 등의 대화를 나눕니다. 양부 안 씨는 정인이를 귀찮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장 씨의 말에 안 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답합니다. 고문하다 죽인 거잖아요. 그것도 9개월씩이나. 그 아이의
저에게 가족은 학대와 고문, 언제 맞을지 모르는 불안함이었을 거예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왜 애기가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고 맞아 죽어야 됩니까 대체? 이 애기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남인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분노한다고. 입양 부모가 이 지역이 대부분까지 쭉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 넘게 부모의 폭력에 시달렸던 12살 A양. 한 달 전에는 술에 취한 엄마가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남의 집 애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회가 아이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다시 봐도 안타깝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졌죠. 온몸에 이제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정인 양이 당시 그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도 있었습니다.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왔는데 오후에 나왔죠.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그렇습니다. 이 정인 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누워있는 이 정인 양의 복부를 발로 밟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또 폭행 후에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죠. 그렇죠.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1심 선고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시민들이 모여서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살인죄 처벌 등의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네. 재판을 앞둔 오후 1시 반 좀 넘어서 양모 장 씨가 탑승한 걸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이렇게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이 피켓을 높이 들고 차량을 향해서 이제 사형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되고 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일단 안도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이 선고됐어야 했다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인 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요. 앞서 영상에서 잠깐 저희가 봤듯이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인 양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고 이후에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졌는데요. 지난 2월엔 이른바 정인이법,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이죠.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은 강화가 됐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2살 딸을 학대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양부가 구속이 됐었죠. 이달에만 3차례에 걸쳐 아이를 손과 주먹, 구두주걱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사건이었고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죠. 그 사건에 이제 개입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성윤 지검장 본인은 재판에서 이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죠. 사실상 버티기에 이제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인사권자인 박범계 장관에게 질문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박 장관이 오늘은 불쾌감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선데요.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그 장면 먼저 보시죠. 지금 어쨌든 간 또 뭐 대검에서 직무 배제 요청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묵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요일 날 10일 날이 아마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된 날 아니에요? 지금 어제 지방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다 기자분들이고
그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시니 참 여러분들을 제가 패싱하고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가능한 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출입하시는 여러 기자분들의 질문에 정말 친근하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주일째 이렇게 몰아세우시니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또 곧 그쯤 아시죠? 네,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많이 드러냈는데 박 장관은 지난 화요일에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직무배제는 별도의 절차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직무배제 조치가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됐는데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취 논란이 커지면서 고심이 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어제 오늘 상당히 파장이 큰 사건이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제 파장이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죠. 네, 이 공소장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국 전 수석은 이 내용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에 수사의 주체인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이 진행됐다는 건데요. 자,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국 전 수석,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자,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 네. 기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 자신은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압박과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적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후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입장을 좀 밝혔고요. 추수사라고 했는데 앞으로 공수처의 고민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어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또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이 3명의 수사 기록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조국 전 장관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공수처로서는 직접 수사를 하든 검찰의 사건을 재입첩하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한 이후에 여권의 공격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피의 사실이 적힌 공소장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금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건데 공소장 유출 논란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그 출근길 영상 다시 보실 건데요. 네. 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 그때 피의사실 공표라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더 묻지 마세요. 네,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 발언에서 진상조사나 감찰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박 장관은 조금 전에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되다는 의혹이 있다라면서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대검이 바로 조사에 착수했군요. 파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교사 81% 교권 침해 심각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교조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교사 81%가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긴 경우가 절반이 넘죠.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이 늘면서 사이버 교권 침해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사 명의를 도용해 글을 올리는가 하면 몰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 두 번째 스승의 날을 맞고 있죠. 내일 역시 조용한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마스크 너머라도 고마운 마음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신반장은